돌에 타당성 있는 게 과학적인 게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한 어제하고 밤새도록 봤어요. 여러 가지 봤는데 뭔가 이렇게 뭐 뒤통수를 딱 때리는 게 뭐 있더라고.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이 농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어떤 농법이든지 그 절대 진리는 없어요. 세월이 가면서 증명되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상이한 게 몇 부분돼 있더라고. 그것도 여러분이 참고하셔갖고 그냥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할 거니까 자, 우리 멀리서 오신 그 대표님한테 열렬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제가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 저 얼굴하고 맞춰줘 보이소. 이거 화면하고 위에 그 돌리면 됩니다. 네, 예, 됐습니까? 이걸 움직여도 돼. 이렇게 움직이가. 예, 반갑습니다. 황금언론법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천지에게는 그 과수가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여기 원자리가 사이마스켓 들어 있지만은 그 재배되는 품종 역사가 우리는 다양하게 많으며 지금 가진 기술이 우리는 많은 정보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세분화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이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세분화해서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을 우리가 농업에 적용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시설을 투자를 했을 때 엄청난 우리가 그 경제적 투자에다가 수익이 안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변하는 거는 엄청나게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작물이 다양하게 재배종이 늘어나지만은 우리 외 지역에도 다른 불편한 원예 작물을 걷어치워버리고 쌀맛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전체 내려가는 건 내가 감당이 돼도 농사에 실패하는 건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한 해 수익이.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2월 13일 오늘 그 저희가 이 밭에 김천에 와서 제가 우리 여기 저 작물 사이마스켓 봤을 때 지금 어린 유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 간격이 오른쪽 왼쪽 간격이 몇 cm입니까? 25cm가 넘어요. 그죠? 눈 하나가 오른쪽 왼쪽을 나누면 25cm가 넘어요. 작년에 0천에서 13cm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 덩쿨이 우리가 한 가닥으로 가는 게 이게 중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두 가닥이 가야 돼요. 그리고 봄에 잎은 두껍고 작게 만들고 과실은 크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을 전환해 턴. 지금 우리 김천에는 다양한 외부에서 사이마스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그렇죠? 많이 오죠? 작년에 영천에서 완성식이라는 거 우리가 도로 배우러 가요. 역으로. 덩쿨을 두 가닥을 키우는 방법이 지금 하고 있다. 원 덩쿨을 두 가닥을 키워가지고 마디를 15cm 미만을 줄였다는 거죠. 덩쿨 간격은. 그럼 우리보다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 이 위에 덩쿨에서 잎을 보면 잎이 빼곡하게 써 있어요. 우리는 공간이 남았죠. 덜러버 있대. 이거 세워놔야 돼. 덜러버가 있으면 어쩌단 말입니까? 이거 만져가. 포도 한 송이밖에 못 따는데 이걸 딱 세워가지고 짝짝 붙여놔. 밀도를 더 높여가지고.
그러면 지금보다 우리가 한 50%까지 더 정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수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방법이 정확성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장에 이 쿨러가 되어 있는 이게 바닥에도 써야 되지만 위에도 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곧 봄에 가온하우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이 떠야 되겠죠. 눈 뜨려면 눈 뜨기 전에 먼저 물을 뿌려서 눈을 띄워야 돼요. 몸을 부풀리고 살을 찌워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가온을 하면 얘들이 큰 눈, 작은 눈 행동이 두 가지로 양분화돼요. 덩굴이 굵은 건 굵어지고 가는 건 가늘어진다는 거죠. 그 차이. 이걸 편차를 줄이자면 우리가 쿨러를 돌려가지고 이 피부를 적셔서 포도 덩굴을 적셔서 그 덩굴에서 자기 스스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 시기에 이제 골드그린 2리터에 설탕 5kg 정도 같이 살포해서 피부로 영향을 먹여서 눈을 움직임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잎이 나오면 연면 시비로 들어가는데, 연면 시비는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쓰는데, 이때는 설탕을 3kg 씁니다. 그 3kg 쓰는데 포도 알이 성냥 화약 바달만 할 때까지만 설탕을 쓰다가 그 뒤에는 봉지 싸고 설탕을 써야 돼요. 사이마스켓은 포도송이 줄기가 새파랗고 깨끗한데 거기다 설탕이 묻으면 그게 설탕이 묻은 것이 곰팡이가 피어서 포도가 익을 때 되면 먼지 끄름처럼 톡톡톡 떨어져요. 포도 알이에 깨끗해야 되는데 포도 알이에 오염이 될 수 있다. 봉지 싸고 나면 우리가 봉지를 안 쓸 것 같으면 설탕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봄순이 나와서 겨울에 일찍 하는 것들은 바이로드가 잘 없게 돼 있어요. 이식값이 높아도. 사계절 이식값을 보면 겨울에 2.4, 여름에 1.5거든요. 그러나 우리 비가림에서 무가온에서 짧은 시간에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식값이, 토양의 이식값이 1.5를 넘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생장점의 잎에서는 햇볕에서 내리쪼인 생장점의 잎은 비료가 짧아서 피해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하우스 잘 한다고 햇볕 투과율 좋은 비닐이 요즘 많이 나오죠. 기능성 비닐로. 그걸 씌웠다가 잘못하면 농사 망쳐버려요. 바람이 안 불고 약간만 고요하면 우리는 열이 콱 차버려요. 기류가 안 흐르면. 하우스 중간에 열이 그냥 찰 수 있거든. 그래 되면 포도는 뜨거워서 생장점의 잎들이 쪼그러져요. 그건 잎이 쪼그러지면 우리 뭐라는 거예요? 바이러드 그러죠. 바이러드 그는 결국엔 비료 과다해서 생장점의 잎이 햇빛이 뜨거워서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럼 풀어주는 방법, 물을 뿌리고 풀면 돼요. 함수량을 늘려놓으면 전체 몸에서 견디는 힘이 강해져요. 쭉쭉 자라요. 전 사이마스켓 농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희 집 사이마켓을 심지도 않아요.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강원도의 감자기술, 제주도가 밀감기술. 울릉도 가면 맹이나물, 부추깽이나물. 백령도 가면 나락이 안 자빠지게 가르쳐줘요. 우리나라에 재배되는 전종을 하나의 우리가 대동여지도처럼 딱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농가들이 엄청 쓰기 편하겠죠. 1차 산업이 안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일 전국을 다니면서 거의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전 무보수입니다. 우리나라의 1차 산업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다 엎어요. 지금 이 밭에서는 장애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 시가 1.8을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 비료량을 늘리면 이제는 위험 수위로 가는 거죠. 측정해서 그 수치를 맞춰주면 되는데 그 정보가 우리가 바이러스가 어디 왔나요? 일본에서 왔죠. 그죠? 그리고 이 사이마스켓이 어디 왔나요? 일본에서 왔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 방법에 맞춰가 바꿔야 되겠죠. 잘못된 거는 바꿔야 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도용해서 쓰면 우리는 그 많은 비용을 또 지출해야 됩니다. 일본에 가서 또 정보를 또 배우러 가야 돼. 나무만 가져와가 기술 개발을 그때부터 잘해버리면 되겠죠. 근데 바이러스 하나 풀려고 또 배우러 가야 되잖아요. 식물을 보고 알 수 있는 판단력을 가져서 그 종을 풀어내면 되거든요. 생장점이 잎이 길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잎이고 설탕을 쓰면 둥그러지고 비료기가 없으면 둥그러진다. 이거는 아침에 고추밭에 가서 해 뜨기 전에 고추 덩굴에 위에 사진을 찍어 확대해 보면 잎의 모양이 길쭉하면 비료가 있고 둥그러지면 비료가 없어요. 그 생장점이 또 노란 것들이 있어요. 안에 쏙잎이 나오는 것들이 노란 거는 비료 과다예요. 우리 사이마스켓이 잘못이 어디 왔나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새순의 생장점을 사진을 찍고 노랬다는 거예요. 빨리 자라려고 비료를 많이 가져왔는데 그 비료 과다로서 인해가 생장점에 잎이 노래져 버렸어요. 노래진 잎은 비료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드러운 잎은 햇볕을 받으면 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마스켓 재배에서는 비료값을 1.5 정도 잡아라. 측정기를 측정해서 그래야만이 우리 장애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 땅이 잠시 건조해져 버리면 이 시값이 또 올라가게 돼요. 땅 밑에 있는 게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가 비료를 많이 줬다면 2년, 3년 동안 안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제주도에 가서 백합 하우스에 가서 기술을 가르쳐 줄 때 백합을 5번 심을 때까지 비료를 못 주겠어요. 양액 재배한다고 이 국물이 똑똑 그 비료물이 떨어지가 깊이가 1m 이상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는 방법은 맹물심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고 간을 짜게 먹었으면 우리 몸도 소화시키려고 물을 자꾸 원하게 됐어요. 당을 먹어도 그렇고 고기를 먹어도 그렇고 이렇게 짜게 먹거나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걸 분해하려면 그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잎에 비료가 많이 뿌리에서 가져왔다면 뿌리는 그냥 가져가요. 비료를 계산해가 못 가져갑니다. 뿌리는. 그러나 가져간 비료는 작물마다 물이 많을 때 밤에 이슬 넣어서 뱉어 버려요. 이슬. 우리 이슬 아시죠? 근데 그 이슬은 비료 값이 이 시량에 따라서 맺고 안 맺고 두 가지 바뀌어요. 양분화된. 이슬이 맺는다는 건 우리는 좋은 거라고 지금 일부 알기는 있는 작물의 강의가 있는데 그거는 작물이 전라도 말로 헛짓거리했다. 비료량이 적어서 잎에 있는 물을 밤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황금알농법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 정보를 이것저것 습득해 가지고 우리 농장에 맞는 걸 계속 개선해야 됩니다. 비료가 보약입니다. 퇴비도 보약이고. 그러나 이것이 과해 가지고 문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봄에 여름까지는 많아가지고 장해주고 가을에 대해서 익을 때 돼서 늦게 익는 포도들은 비료값이 낮아서 안 익는 거예요. 이 두께 얇아서. 그래서 우리가 포도가 지연대가 늦게 익는 농가들은 해마다 이식값이 낮습니다. 그거는 대행 온실에서 우리가 무가온 재배는 그런 게 좀 적을 것이고 비가 직접 적게 오니까 간이 비가림에서는 용탈이 많은 데는 땅이 있어요. 많이 줘도 흘러가 버리고 있어요. 그런 땅에서는 가을에 익을 때 색이 안 나고 포도가 맛없는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정말 맛있는 사이마스켓을 소비자가 안 먹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이마스켓 재배 농가들은 늘어나는 걸 못하게는 못해도 다 같이 이 품질을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소비를 촉진시켜야 돼요. 그리고 더 좋게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서 가져와야 돈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편해져. 자꾸 우리가 태화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계속 적용시켜야 됩니다. 생장점에 잎이 복판에 심줄이 쪼그러져 들어가면 비록 과답니다. 보셨을 거예요. 강의에도 많이 있고. 지난 여름에 너순이 태어나는 것들이 요거는 한 장은 괜찮고 요 다음 거는 나오다가 잎이 쪼그러진 거 보셨죠? 그거는 흐린 날에는 이파리가 정상적으로 펴지고 햇빛 때 끝난 날은 이게 비로 과다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전 시장님 밭에 이 시가 4.0까지 나와요. 사이마시겠지? 그러면 다른 데서 와서 처방이 어떻게 나오냐? 잎이 떨어지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마그네슘을 바닥에 줘요. 그리고 잎에다 마그네슘을 줘요. 그러면 두 번 죽이는 꼴이에요. 맹물 시비하고 바닥에 물을 뿌려서 지금 있는 비료를 그 땅이 마사기 때문에 이동시켜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마그네슘을 주고 잎에다가 마그네슘을 주면 사이마식이 더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책도 못 믿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이거든 저거든 동일하다. 새로 나온 농법도 동일하고 과거의 농법도 동일하고 다 같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합당한 걸 골라서 써야 된다. 갈려서. 그래서 사이마스켓은 비료값을 1.5를 잡는 게 제일 합당하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0.3밖에 여유가 없어요. 공기에 1.5에서 0.3, 1.8까지밖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온도가 여름에 온도가 우리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40도까지 가버리죠. 40도에서 견딜 수 있는 건 1.8이 맥시멈 끝이. 그래서 황금알농법에서 이 시값을 1.5로 잡아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여기 뭉텅뭉텅 뿌렸던 이 퇴비 속에 염기, 짧은 염기는 내나 비료와 동일합니다. 퇴비가 비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우리는 차고 생기는 거죠. 거기서 6개분이 비료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 염이 6개다. 그 제주도에서 6개분을 갖다가 뿌려버려 가지고 밀감밭에 염기가 올라가 가을까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선택할 때도 퇴비에도 이 시를 일부 측정해봐요. 우분, 돈분 일부 섞어가는 4.0 나와요. 퇴비가. 그런데
가축을 빨리 성장시키기 위한 가축들은 염을 많이 먹여요. 그게 육개분이었다는 거죠. 빨리 성장시키게 가면 물을 많이 먹어야만이 빨리 성장하겠죠. 그럼 분뇨가 짜다는 거죠. 그러면 가리 성분이 상당히 높은 거죠. 가리나 소금이나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바쁜데 바닷물 떨어 가지 말고요. 바닷물 떨어 가는 것보다 2만원짜리 소금 사성이 훨씬 나아요. 소금보다는 염화가리가 더 싸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작물에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봄순을 키우는 방법은 성장을 시키되 두텁고 작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생산이 늘어요. 덩쿨을 갖다가 이 원덩쿨을 20cm 간격으로 요 아래 위에 약 20cm 간격 두 개를 뻗쳐놨으면 가지가 배 나오겠죠. 우리가 25cm 간격이 12.5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도 포도는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언제 바꿨느냐? 봄에 바꿔놨다는 거죠. 잎에 힘을 생기게 하고 축소를 시키고 좀 적게 만들고 절간을 좁히고, 설탕이 절간이 제일 좁아지더라. 그래서 그 농가에서는 매일 맹물 시비하고 3일에 한 번씩 연면시비 계속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잎은 작고 두껍게 만들어버렸죠. 영천에서. 그래서 포도 봉지에 800g까지 한 덩쿨에 4개까지 달더라고요. 우리 한 덩쿨에 800g 4개는 잘 못 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걸 바꿔야 된다, 체계를. 그래서 우리가 수확 시기에 온도가 떨어지면 그 시기에 이 씨값을 약간 줘도 괜찮아요. 그 시기에는 쉐입이 없기 때문에 약 1.8까지 한 더위 넘어갔거든요. 7월달 8월 이렇게 한 더위 넘어갔는데, 그런데 비가림은 괜찮은데 비가림은 고온이 차이가 많아요. 전체 면적이 1000평이 수평인데다가 여기 팽팽하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면 안에서 기류가 안 올라가서 중간에 고온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값에 상당히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를 빨리 따고자 할 때는 물을 뿌려야 된다. 맹물 시비해서 그 잎의 뉘앙스를 교류를 시켜, 대사장에 이동시켜. 그래야만이 빨리 익어요. 행동이 그 하우스 딸기 물탱이, 그것도 매일 물을 뿌리죠. 그럼 30% 더 나와요. 봄에 결정권을 가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맹물 시비, 연면 시비, 설탕을 잘 썼냐 요거거든요. 잎은 작고 두껍게, 포도 알은 크게, 절간은 좁히고, 잎 개수는 많이 엮고, 뾰족하게 다시 하나 다 집어 엮기. 그래서 지금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무가 젊으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요 높이에 덩쿨을 하나 더 열 수 있는 게 했다면, 요거는 2개 교차를 하면 2덩쿨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직 딱딱히 굳어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래 거는 아래에 들어가고 위에 거 위에 들어가고 2개 포개가 지나가 버리죠. 이 면적이 지나가 충분히 되거든요. 이 한 나무에서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이 나무는 아래 가고 저 나무는 올라오고 여기까지. 어머니까지. 예, 양쪽에서. 그렇죠.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인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잎이 너무 빡빡하면 일단 광합성 작용을 해야지 이게 당도도 오르고 이런 거잖아요. 광합성이 문제가 아니었고, 봄에 잎이 두꺼워서 뿌리 뻗치는 양이 문제였어요. 봄 세금 발달이 문제였지, 그거는 차후 문제였대.
세포를 분열시킬 때 정확해야 되고, 봄에 문제였지 뒤에 후자는 비료값하고 잎 두께만 유지해주면 충분히 된다. 그렇게 해서 생산해도 하등의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비료값하고 다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잎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거 쉬어놔도 괜찮아요. 이 정도. 그러면 면적이 반으로 줄여요. 그래서 요 정도 덩쿨이라면 지금 와이암 하나 더 여면 20cm 간격으로 띄울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 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을 조금만 변화를 주면 우리는 생산량을 충분히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그 결정하는 시기에 우리가 비료가 가다될 때 수정해가지고 좀 지나고 보면 알이 안 크고 떼글떼글한 거 있죠. 그놈이 비료 과다에 의한 세포 조직이 파괴된 거예요. 분열을 못했다는 소리네. 아니 세포가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 덩쿨은 여기 가고 있는데 여기는 포도 나오잖아요. 포도가. 그러면 얘는 요거 신초예요. 요거는 요게 포도는 덩쿨은 여기 가 있는데 여기 꽃 피고 여기 늦거든요. 근데 요 자라는 얘는 지금의 이 자리가 생장점이다. 어릴 때. 얘는 여기가 위에가 생장점이고 제일 부드러운 자리가 여기 지금 자라고 있는 게 부드러운 거예요. 위에는 자라고 있어 여기가 부드러운 거고 꽃은 늦게 펴가지고 송이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 어릴 때는 이 생장점하고 똑같은 영향을 받아요. 생장점에서 비료 과다가 일어나면 여기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럼 위에서 우리가 잎이 꼬이니까 바이러스를 켰는데 알고 보니까 포도가 수정이 제한되고 띠박띠박이 돼버린 거 있죠. 그게 비료 과다라는 거죠. 비료 과다라는 건 그냥 영분기가 많다는 뜻이죠. 이식값이 높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소금이 많아도 쪼그러지고 퇴비가 많이 해가 짧은 기가 있어도 똑같고 비료가 많이 해도 똑같아. 다 동일하더라는 거죠. 그 기계를 측정했을 때 그 수치가 1.5를 잡아주는 게 제일 안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료값만 잘 계산해도 우리는 안정권에 들어가요. 수확 시기에 일찍 따는 사람 치고 상대적으로 우리 포도 맛있다 하는 사람 치고 여름에 해순 나오면 이파리 안 쪼그러진 적이 없다는 거죠. 비료 과다라는 거죠. 수확 시기에 우리 포도 제일 맛있다 하는 분 있죠. 그 집에 가보면 비료 과다에 의한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그 영천에서 한 분은 기간에 있다가 정년퇴직하신 분이고 그분은 포도에 대해서 워낙 많이 아셔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딱 꼬집어내니까 자기가 한 게 이때까지 안 맞은 걸 했거든요. 농가들을 가리킨 게 다 안 맞는 방식으로 가르쳐요. 바이러도는 이식값에서 생장점에 비료 과다에서 조직이 파고되고 있는 거지 바이러도 아니라는 거죠. 딸 때 당도가 늦게 날고 늦게 노는 농장들은 후기에 비료값이 낮은 거고 문제는 당도가 너무 높은 농가들이 우리가 비가림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못 잡는다는 거죠. 지금 땅에 비료가 많은 것 같으면 이 비료를 갖다가 없애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비료 없애는 기간. 그래서 비료 과다가 된 거를 잡아내는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이 작물이 우리가 재배했을 때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퇴비 우리는 한 나무에 뭐 반 포씩 줬다 한 포씩 줬다 막 이렇게 자꾸 분분 되거든요. 그러면 내는 조금 우리 나무는 더 크니까
더 줘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면적에 비료를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나무가 크다고 해서 비료값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무가 크다고 더 주겠죠. 그러면 그 작은 면적, 우리 줘보면 여기 뭐 1m 내 짧은 면적이 주죠. 그거는 비료 과다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비료값을 적정을 할 때 나무와 상관없이 이 땅의 면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요놈 덩굴이 뿌리가 아주 잘 나가요. 요 같은 거는 지금 산목묘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더 잘 나가요. 전목이요, 전목. 전목묘. 전목묘 이게 앞으로 대보 현상이 일어나서 또 다음에는 흙을 덮어가 쇳뿌리 내려야 돼. 대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전목묘. 지금 대보 현상이 벌써 일어난 자리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 보면 대보 현상 맞죠? 네. 이게 팔뚝만 하고 허벅지만 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여름에 물을 못 빨고 가요. 더울 때. 그럼 대표님, 저 흙을 더 넣는다는 것은 저 전목 된다는 건가요? 부위까지 여기까지 더 넣는다 이 말입니까? 쇳뿌리 내려요. 다음에. 여기 덮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는 써먹다가 나이가 들면 쇳뿌리 내려야 돼요. 다시 그럼 결국 이까지 흙을 올려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수세가 너무 세지 않을까요? 수세는 봄수만 키워놓으면 안정화가 되는데 봄수를 못 키워서 수세가 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목이 안 되고 산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뿌리가 새로 나면. 여름에 그 우리가 양수기 물을 퍼다가 중간에 연결 부위를 파이프를 가는 거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많이 봤죠? 예. 지상부에서는 잎이 탈수량만큼 물을 가져야 못 가져가겠죠. 그러면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이런 전목이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몇 년 정도 있다가 이거를 그러면 저걸 해줘야 되는 건가요? 좀 이게 커가지고 대부 현상이 내가지고 우리 포도가 제대로 못 익힐 때가 나올 거예요. 그 말은 여름에 장애가 일어나요. 밑은 가늘고 지상부는 크고 이렇게 됩니다. 대부 현상. 그게 일어나면 다음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재배보다 그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달아주지 않으면 위에서 잎에서 필요한 만큼 양의 수분 이동량이 조금 부족해질 수 있다. 그리고 대목은 가지를 잘라보면 친밀도가 높아요. 대목 자체는 단단하고 우리가 사이마스의 큰 나무들은 물러요. 그러면 안에 채관에 수액 흐르는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물이 많이 못 올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견되는 일은 그게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나 초기의 수세는 좋은 장점이 있는데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이 사이마스켓은 봄순이 날 때 잎이 태어날 때는 잎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고 태어났다는 거죠. 도장지에 달린 잎이나 우리 나무에서 봄에 태어난 잎이나 잎은 하나 잎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잎에다가 영양을 공급을 해주면 직접 먹고 물에 의해서 수분 함수량에서 직접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관이 없을 때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말은 찔레를 껍질을 까지다가 안 까지는 부위가 있죠. 그 부위는 돌아가는 관이 없어요. 껍질이 형성돼야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받아들이는 관이다. 우리가 해순이 날 때 초기 연면 시비를 먹었냐 안 먹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포도 적과할 때 보면 그 작은 잎들이 노랗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작은 잎들이 노랗게 톡톡 떨어지죠. 그게
잎이 영양이 없어서 몸통에 뿌리를 깊게 못 박아서 그런 겁니다. 그 하나 작은 거마저도 이제는 찾아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을 보완해. 과거에는 그런 걸 안 써도 이제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더 정밀해요. 봄에 잎이 두꺼워야만이 그 작은 잎들이 가을에 가서까지 붙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잎을 두껍게 만들게 단단하게 만들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는 과정에서 그 부분만큼 어린 포도들이 세포 분열이나 뿌리가 적게 뻗는다. 그래서 도장지 날 때 큰 거와 우리가 봄에 잎 큰 거하고는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봄순을 잘 키워야 되는데 첫 순 나오는 거 있죠. 열매 순을 키워야 되는데 도장지를 키운다고 해서 포도 알이 길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봄에 처음 나온 잎을 키워야만이 포도 알이 길어지고 잎이 두터워야만이 빨리 뿌리가 뻗는다. 그리고 잎이 두꺼워야만이 그 덩쿨의 영양소가 내려가면서 뿌리에서 오는 관을 확보한다는 거죠. 봄순을 우리가 태어난 잎을 최대한 영양을 뿌리에서 먹이면 가는 길이 제각각 바뀌어버려요. 큰 곳으로만 이동해요. 그런데 연면십이라면 동시에 난 잎들은 크기 작기가 다를 뿐이지 계속 먹어요. 그러나 작은 잎도 연면십에 해주면 자기 성장분만큼은 더 자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죠. 자랄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연면십이 안 하고 맹물만 뿌려버리고 햇빛 나버리고 펴져 버려요. 제가 30몇 년 동안 단감에서 실패를 하고 찾아낸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잎이 이렇게 다 펴졌어요. 가을에 가면 감이 옥마태고 여름에 가면 도장지 엄청 많이 쏟아요. 그럼 이제 연면십에 찾아내고 연면십에 했는데 비가 한이 들어와 버렸어요. 봄비가. 그런 순간에 가졌던 영양소를 잎이 다 자라버렸어요. 자라고 나면 자기 영양소가 없다고 생각하면 잎은 이렇게 펴져 가지고 광합성 하려고 그래요. 어린 잎은 오며 있어야만이 더 많이 자라요. 두께가 두꺼운 있는 잎은 어린 거는 오며 있고 고사리가 주먹을 꼭 쥐고 이렇게 쭉 올라와야 굵은 고사리고 고사리가 올라와서 주먹을 바로 피는 거는 가는 고사리고 잎은 봄에는 안으로 오며야 되고 여름에 조금 잎이 다 크고 나면 앞면이 살이 쪄요. 앞면이 살이 쪄서 볼록볼록해져요. 힘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뒤집어지진 잘 안 해요. 포도는 힘줄이 강해요. 그래서 앞면이 솟아 올라요. 볼록볼록하게. 그렇게 살을 찌워주고 가리 성분이 살짝 들어가면 빠른 시간에 열매가 자라요. 예, 우리가 사이맛 스케치를 재배하는데 봄에서 전반기 작기가 우리가 그 비가림에서 7월 15일이 중심에 속합니다. 상반기, 후반기 7월 15일 그 기점에서 까지가 골드 그린 두 번에 골드 칼라 한번 쓰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골드 칼라를 쓰는 방법이고 초기에는 설탕을 많이 쓰지만은 우리가 포도가 알맹이 맺어 가지고 성냥개비 맛 할 때부터는 설탕량을 봉지 씌울 때까지는 안 씌우는 게 낫다. 쓴 다음에 한 500g 정도 물 500에 초기에는 3kg 주면 잎이 야무러지고 둥그러져요. 일주가 안 잊는다는 거. 단단해지고 그리고 뿌리도 많이 뻗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염화가리를 한 1kg 정도에서 2kg까지 써주면 1kg 정도 써주는 게 좋을 거예요. 1kg 정도 써주면 생치 기능이 부여가 돼 어릴 때부터. 그러면 또 절간도 더 짧아져요. 쓰는 게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설탕, 염화가리. 제일 많이 쓰는 게 설탕하고 염화가리가 제일 많이 써요. 근데 단 설탕은 일부 곰팡이가 피는 오염이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 물은 얼마 정도? 아, 잎에 물 뿌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약그 500리터 기준입니다. 500. 예, 모든 거는 3kg이에요. 예, 봄에 3kg. 근데 이래 지금 미량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두 가지 다예요. 예. 야, 말통으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1.5리터는 1리터가 1kg 1리터가 40g입니다. 500에 그 1kg 쓰면 1kg 쓰면 이게 40g 돼요. 40. 예, 1.5 쓰면 60 되고. 그러면 2kg 쓰면 2리터나 2kg 쓰면 80이 되고. 예, 기준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탈락 쓰면은 미생물 같은 거는 안 써도 되죠. 그 황금알롱뼈에 쓰는 건 미생물이 아니에요. 직접 영양이지 미생물이 아닙니다. 참 밝은 점을 밝은 점. 밝은 재를 그 잎의 두께를 두텁게 뿌리를 만들지 황금알롱뼈에서는 밝은 재는 안 씁니다. 전착제 침투될 때 잘 안 쓰고 꼭 써야 될 때는 벌레 잡을 때 쓰고 그 외에는 잘 안 씁니다. 그 대부 현상 난다고 얘기 조금 전에 하시는데 그 대부 현상 다음에 하고요. 예, 그 후반기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대부 현상 다음에 질문합니다. 아니 저게 심을 때 처음에 심을 때 그거 접 붙이는 거 있으니까 그 밑에까지 뭐 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 좋을 때는 그냥 해먹다가 뒤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봄에는 왜 칼슘을 많이 안 쓰냐면 칼라에는 칼슘이 다량이 들어있는데 그걸 왜 많이 안 쓰냐면 칼슘을 많이 쓰면 좀 굳어요. 단단해져요. 알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고 전체가 약간의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약간 경화가 있어요. 그거는 찾아내기 어려워요. 화분가 작물, 벼, 보리, 밀, 옥수수, 수수, 조 이런 종류에는 칼라만 써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원예 작물이나 과수에서는 상반기 농사와 후반기 농사 그 따라서 상반기에는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쓰고 후반기에는 칼라만 쓰라 그래요. 그래서 품질과 생산량을 늘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재배하는 게 봄에는 새순을 기를 때는 연면 시비가 때로는 품질을 제일 좋기 위해서 전부가 됩니다. 그러나 토양에 자라기 때문에 토양이 제일 기준이가 돼야 된다. 그리고 토양에서 올라온 수분과 비분을 우리가 지상부에서 온도에서 견뎌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하우스를 재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과 현상이나 다른 게 동반하는데 열과 현상은 봄에 초기 연면 시비와 맹물 시비로서 다 풀리버리고 없어요. 종방향을 키워버렸기 때문에 열과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 열과가 일어난다면 비로 가다된 바이러드 된 그놈만 터지지 그 외들은 이 시간 맞추고 우리가 맹물 시비하고 연면 시비를 했다면 종방향이 커서 수확기에 터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 포도는 종방향이 먼저 큽니다. 그 다음으로 형이 크고 옛날에 캠벨 재배할 때 터져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거는 종방향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종방향이 커가지고 안 터진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칼라만 써도 칼라와 설탕, 염화가리만 써줘도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걸 이것저것 쓰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래 굳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안 들여도 품질이 좋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확 때에 당이 안 올라가고 늦게 되는 것들은 그 이전에 미리 잎이 색이 약간 연해졌던 잎이, 그리고 색이 먼저 돌았습니다. 우리 포도 색이 먼저 돌고 있다. 그거는 비료값이 낮아서 잎이 얇아져 가지고 색이 먼저 돌은 거예요. 뜰감나무 먼저 가을에 색 나는 거 있죠. 그 비료가 없는 거예요. 사과가 비료 먼저 색 나는 것들은 8월달에 색 나는 건 비료값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 사과는 사과 자체는 색이 먼저 나면 알기가 금방 쉬워요. 저는 안 먹어요. 그거 안 먹어. 사과가 먼저 색 나는 거는 붉게 되고 이게 못 자라니까 이렇게 색이 이렇게 호피무늬식으로 모여요. 그런데 우리 포도는 이게 청포도 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투명한 색을 띠고 있다 보면 우리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색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측정기가 없는데 우리 포도가 다른 집보다 당이 먼저 올라가고 색이 먼저 돌고 있다면 그거는 알 시기 뭐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먼저 색이 나는 거는 비료가 적은 겁니다. 그럼 비료를 주고 물을 뿌리고 잎에 연면시비하고 잎을 두텁게 해주면 또 색이 원래대로 연하게 돌아가 버려요. 색이 나던 게 원래 색으로 돌아가요. 우옇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익어야 포도가 맛있는 거지, 먼저 색 나는 것 치고 뒤에 맛있는 포도는 없다는 거죠. 먼저 색이 난다는 거는 비료값이 없어가지고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잎의 노화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찍 포도 색 나는 거는 우리가 이식값이 낮다. 그런 경우에는 빠른 시간에 그 시기에 비료를 주고 연면십에서 잎을 살을 찌워주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색이 부옇게 가야 됩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중간에 색이 먼저 나는 거는 비료가 작아서 그렇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확하고 나서 이제는 겨울로 거의 오는 단계가 가을 겨울로 오기 때문에 감사 비료를 될 수 있으면 주지 말라고 하는데 감사 비료를 줘도 되는 거는 가온하우스. 가온하우스에서는 얼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안 온다는 거죠. 얼음이. 얼음 얼기 전에 이미 가온이 들어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네는 단풍만 들이면 되기 때문에 가온하우스에서는 우리가 감사 비료도 체내 제장 약물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영양소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얼음이 얼고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가 무가온이나 비가림에서는 감사비료, 사과, 배 이런 노지에서 재배되는 자두, 복숭, 단감 이런 종들에서는 우리가 그 가을에 감사비를 주면 그 도리어 독약이 되어버립니다. 가을엔 단풍을 드리는 게 충분하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단풍을 드리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을 끝이 나는데 단풍이 70~80% 들었을 때 우리가 전정을 해가지고 가지 끝에 이게 포도 가지가 물구멍이 뚫려 있어 이게. 그럼 여기에서 구멍을 막아버리면 제일 좋아요. 왜 포도가 녹지접을 하냐면, 녹지접을 하지 않으면 이 관이 열려가지고 물이 술술 나오고 접이 안 돼요. 대목은 똑똑 잘라가 접을 붙이가 하면 영양이 많이 안 오르기 때문에 접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대목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감나무나 사과나무 접하는 식으로 접을 하면 포도는 봄에 물이 나오고 접이 안 돼요. 그거는 안에 체간부가 너무 구멍이 커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단풍이 60% 이후에 70%, 80% 들었을 때 전정을 싹 해버리면 봄에
우리가 물 새는 게 줄어든다. 우리가 여기 뭐 발라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도포제 발란 거는 이거는 수분 증발량을 막은 거지 나오는 걸 막지 못한 거예요. 나오는 걸 막으려면 진이 나오고 지가 막아야 돼요. 자기 진이 나와야 되는데 진이 나오려면 잎이 있을 때 진이 나와야 돼요. 잎이 없으면 진이 잘 안 나와요. 이건 발라는 거는 마르지 말라고 했는데 땅이 얼음이 안 온다면 거의 대다수가 저거로서는 큰 요인이 못 돼요. 그 정도 수분 나가는 건 우리가 뿌리에서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바닥에 물을 흠뻑 주고 추운 지역 같은 데는 비닐을 도포해 가지고 땅이 안 얼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비가림도 자칫하면 땅이 얼어버리지 않습니까? 겨울이 추우면 땅이 얼어버리면 밑에서 수분을 공급 못 받아요. 그러면 지상부에 있는 가지는 탈수가 돼서 눈이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단풍 들기를 하고 일부는 내가 조건이 안 좋을 때는 유막 코팅을 해라. 그런 방법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요. 예. 얘기하셔서 예전에 한금을 방금 봤는데요. 예. 잎이 조금 떨어지는 거 있을 때 설탕하고 물하고 예. 통통이라고 맡으시는데 그거를 해서 예. 백년 시비를 주고 나면 예. 그 잎이 떨어졌을 때 그 잎이 물론 이제 일부는 씻겨내려가고 남은 설탕하고 나머지 부분은 영양분이 된다 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 이해가 되게 안 됐거든요. 제가. 아, 단풍 들이기는 설탕하고 골드 칼라. 예. 그 사이마스켓은 설탕 3kg에 그 염화가리 3kg에서 최고 많게 5kg까지 골드 칼라 2리터. 그렇게 해서 단풍을 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살포해주면 이게 영양소가 없으면 가리 양을 늘리면 잎이 타버려요. 영양소 때문에. 그래서 비료값이 있으면 가을에 그 사이마스켓 단풍이 예쁘게 들고 비료가 없는 농장에는 가보면 사이마스켓 가을에 단풍이 잘 안 들고 까실까실 말라요. 가수원에 가보면 사과나 이런 가원들 가보면 단풍이 잘 드는 농장이 있고 안 드는 농장이 있죠. 그 잔량 비료 차이입니다. 잎에서 두꺼워 가지고 영양을 온도가 내려가니까 축축해 가지고 몸속에 축축이 되는 그 도장쟁한 신초들 봄에 난 가지들은 단풍이 드는데 늦게 난 가지들은 몸속에 축축을 못해서 도장지 같은 데 단풍이 좀 늦게 들고 안 들 경우도 있고 그 비료값에 의해서 단풍이 결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가 다 단풍 안 들고 다 말랐었잖아요. 예. 근데 블랙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붉게 잘 들었거든요, 그거는. 예. 근데 뭐 그게 그 사람은 진짜 걸음을 잘해서 이렇게 들어는 건지 아니면 나무가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 다 말랐잖아요, 그냥. 비료량 차이고 인위적으로 그 전에 해줘갖고 단풍을 잘 들인 농가들 많습니다. 강의 내용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비료가 부족하면 가을에 단풍이 예쁘게 안 들어요. 맞습니다. 마르는 현상이 일어나면 후반기 비료가 부족하면 까실까실 말라 들어가요. 단풍 들일 때 물 스프링클러 돌려야 됩니까? 돌리면 좋죠. 근데 이게 이제 물을 뿌려보면 잎에 있는 영양소가 빨리 이동하면 잎이 얇아지겠죠. 그 얇아진 만큼 밑에 이 기본 이시가 한 1.5로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비료는 없고 NK를 뿌려가지고 가리만 들어가가지고 이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되면 사과가 빨갛게 색이 안 나고 누리끼리 나와버려요. 척정을 하면 이 기계는 척정기는 짭다 싱겁다를 표시를 하는 거지 비료가 질소가 많다 가리가 많다 인산이 많다 이걸 표시를 못해요.
그럼 우리 포도가 당도가 좋았는데 이파리가 단풍이 안 들고 까실까실 마른 거 있잖아요. 그건 질소가 부족해요. 그러면 그 농장에서는 우리가 그 질소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고, 내가 쓰고 있는 비료들이 가리 성분이 너무 많다, 그걸 아셔야 될 겁니다. 당도는 좋았는데 단풍 들여보니까 색깔이 잎이 노랗게 안 들고 까실까실 말라 들어간다. 그는 비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질소라든가 뭐 가리라든가 이런 게 보면 어느 비료나 뭐 영양제 이런 데 보면 다 기운을 다 들어있잖아요. 그 질소의 성분이 예. 다 들어있는데 우리로서는 그냥 일반적으로서는 뭐 질소가 적고 많고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비료를 사가 뿌리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나와 있는 복합비료 21-가 질소가 많다 생각하죠. 예, 21-니까 네. 17이. 요게 14.7%밖에 안 돼요. 내려가요. 질소 성분이. 그렇죠. 요게 암모니아트 질소가 질산태로 바뀌면 21%가 14.7%밖에 안 돼요. 이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NK 쓰는 게 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 암모니아트 질소거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복합 비료나 우리가 NK 비료가 질소 균형이 나무에서 잔량을 계산하면 안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비료가 21- 복합 비료가 질산태가 21% 들어서 맞아요. 암모니아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사과 가은에다가 비료를 가을에 충분히 뿌려서 이식값이 1.5까지 나오는데 사과 색깔은 누리끼리예요. 그럼 그 가리 성분만 아는 거 질소 성분이 없다는 거죠. 내려가 버렸어. 이게 남은 양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시기에 우리가 땅을 파가지고 이미 검사하면 얻었잖아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할 수밖에 없는 단계를 그때 그 시기에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잎이 가실가실 말라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단풍을 들일 때 가리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요소를 써야 돼. 바꿔야 돼.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전부 그 화학 비료 요소 같은 거는 무조건 못 쓰게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요소가 제일 보약입니다. 제일 보약입니까? 예. 그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보면 예를 들면 요소는 못 쓰고 하잖아요. 예. 여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게 벌어질 거예요. 균형 시비가 안 되고 있다. 균형 시비가 안 되고 이게 늘어나고 있지. 질소는 떨어지고 퇴비에도 질소는 별로 없고 짭은 소금기만 있고 복합비료에도 소금기만 많고 가리만 많고 질소만 자꾸 떨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특히나 우리가 이런 평탄한 다리에다가 이렇게 비가림이 되어 있으면 이게 도망갈 곳이 없어요. 비료가 니리 갔다 도로 올라와요. 지금 비료 주고 물 뿌리면 니리 갔다가 여름에 건조하면 올라와요. 도로 가져와요. 아니 일반적으로 비료라든가 이런 걸 뿌리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물을 주게 되면 녹잖아요. 예. 녹으면은 이게 흙에 붙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다 때려가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뭐 밑에 갔다 올라오고 할 그게 뭐 있습니까? 여기는 별 잡을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잎단이 굵어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토양 조성하는 거는 완전 점질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에 우리가 그 구릉 땅 찾는 거에 그것들은 거의 다 잡는데 일반 땅들은 잘 못 잡아요. 아 그러면 그 왕마사 같은 경우는 안 되네요. 봉화에서 예. 2,700평 사과밭에 비료를 봄에 70호를 뿌리고 2달 뒤에 가서 측정하니까 이 시가 0.5밖에 없어요. 다 때려갔다는 거네요. 그렇죠. 30cm 0.5가 있고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땅의 토성, 그래서 완전 점질, 중점질, 중사질, 왕사질 네. 4개로 나눴어요. 이거를 빼놓고 이야기하니까
이 집에는 한 포 주라 하고 저 집에는 2포 주라 하고 저 집에는 한 달 하면 주라 하고 이게 제각각 바뀌어본 거예요. 그래서 최근 강의들 보면 비료값을 나누고 있거든요. 토양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운 대로 완전 점질 이제 땅으로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려오더라도 포도가 내려오더라도 우리는 이거 팽팽하니까 땅을 도둔 거고 이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좀 약간 덩논인데 찰진 땅이 있죠. 막 그걸 그냥 해버리거든요. 덩논이니까 찰지니까 그거는 점질이에요. 그거는 이 땅보다 비료를 그거는 60%만 쓰면 돼. 이 땅은 비료를 100% 써야 되면 10개를 써야 되면 그거는 6개 쓰면 돼. 이보다 더 전질이 더 낮은 있던 거다. 그럼 저 더 왕마 나중에- 같은 경우는 적게 얹히고 자주 얹혀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되죠. 물도 적게 주고. 왕마사야. 예. 물도 많이 주고 자주. 물도 많이 주고 비료 많이. 아니지 다 떨어져 간다면서요. 근데 자주 있어야죠. 가든이 많은데 계속 그 양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코팅 비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거라든지 그런 왕마사 땅 같은 게 비료를 먼저 뿌려놓고 퇴비를 좀 덮어놔요. 조금 도망 들기각으로. 그래 퇴비를 덮어버리면은 예, 조금. 그저 뭡니까 또 뭐 질소 성분이라든가 뭐 다른 그런 성분 또 확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땅은 조금 관리 방법이 코팅 비료, 완효성 비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뿌리고 물을 뿌리면 꾸준하게 나오니까. 물을 안 주면 흡수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상식과 지금 황금알 농법에서 주는 정보를 합해 가지고 좋은 걸 관리가 써야 되는 골려서. 그래서 지금 어제는 여주에 가서 배를 강의를 했는데 배에 거기가 마사예요. 그럼 비료를 몇 번 주라 그랬습니까? 3번 주가는 작다 1년에. 최하라도 5번에서 7번까지 줘라. 그러면 그 배가 손에 비료가 작으면 배가 익을 때 돼서 퍽식퍽식해요. 그게 과숙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사과가 색깔이 안 난 것도 비료 부족. 사이마 스케치 숙기가 늦은 것도 비료 부족. 예. 그런데 척정기라는 척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소금기나 인산이지 질소가 아니거든요. 기준의 축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가리가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질소분이 거의 중심을 잡아요. 그런데 우리가 퇴비에서 비료가 많이 있을 거라. 그 절대 오산이에요. 퇴비는 축분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제각각.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내가 매년 안정적으로 쓰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여기 농가에는 중점질로 중점질 중사질에 속해. 이거는 중사질 중점질이 아니고 중사질에 속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 비료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앞으로는 자주 줘야 되는 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요것보다 더 찰진 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래 물 주나서 물 들어가면 발이 쩌덕 붙는 거 그거는 중점질. 물 조금 주부가 미끄러져 보면 있죠. 바로 가면 짝짝 미끄러지는 그거는 완전 점질. 그래 계산해 가 보면 완전 점질은 도망을 못 가요. 비료가 플러스 전극 비료가 마이너스 전극 흙에 다 붙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들은 알갱이가 굵어 가지고 비료가 몇 개 못 붙어요. 도망가요. 그래서 이런 땅이라면 비료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런 거 이제 우리는 좀 나누어요. 세분화시켜. 그리고 비료도 이 정도 같으면 살금살금 1년에 최한 5번 정도 줘야 되겠다. 예. 그리고 완전히 뛰어내려가는 땅들이 있어요. 팍 파가지고 딱 들내쁘고 그 마사고 딱 뒤지게 가지고 가서 만들어낸 거. 이제 그 마사만 남았죠. 예. 그것들은
1년에 그 한 7번 정도 비료 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죠. 서서히 녹는 그걸 뿌리면 되겠네. 막 그것도 못 믿으니까 막 그냥 찾아주이소. 적당하면서. 근데 가리 거기에 물에 찬물에 잘 녹지 않지 않습니까? 잘 녹습니다. 큰 통에 엎으면 됩니다. 근데 큰 통에 넣어가지고 이제 한 바로 번에, 붙여 바로 엎으면. 네, 조금씩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큰 음. 통에 넣어가지고 하면 며칠 정도 그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가리는 물 500에다가 네. 우리 밖에서 1kg 넣으면 잘 안 녹아요. 네. 1kg, 2kg 넣으면 안 녹는데 근데 500에다가 휙 엎으면 금방 녹아. 예, 그걸 이렇게 놔놓고 이제 쓰려고 하면은 며칠 정도 놔놓고 한 번에 이어가 쓰고 말아야지 또 만들어 쓰고 뭘 써요. 아 조금씩 써야 되니까. 지통에 예. 그래 타놓으려고 해. 예. 가리는 안 없어집니다. 그대로 있다고. 그래 4월 정도 이래서도 뭐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뭐 10년 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설탕은 이래 따뜻한 물에 녹여가지고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큰 물에 넣으면 금방 녹아. 설탕은 찬물이나 큰 물에 녹는 데가 큰 차이가 없고 찬물에 제일 안 녹는 게 소금. 소금 엿보면 그 많이 얼어버려. 설탕도 이게 놔놓으면 밑에 침균이 생기가 있고. 안 생깁니다. 큰 물에 녹이면. 근데 그 설탕도 있잖아요. 원당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낫습니까? 그냥 일반 설탕으로. 그럼 절대 그런 말 이야기하지 마이소. 아 예. 저거 한마디 잘해보면 대한민국 그러니까. 큰일 납. 아 예. 아니 지금 설탕 썰락 해가지고 그 여름에 그 작년에도 매실 액기스 담을 때 설탕이 모자랐거든요. 예. 올해는 더 많이 쓰면 더 모자란다는 거죠. 아. 폐식용유 그거 사과밭에 좀 썰락 했더만 그게 가격이 이만큼 올라버렸어요. 없습니다. 구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요소, 염화가리 뭐 이런 것만큼 하지 다른 걸 절대 안 해요.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뭐 이상한 거 한마디 딱 예쁘다 하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이 한 방에 땡기 사자면 없어요. 사과밭에 설탕을 갖다 한 100포씩 한 바레트 두 바레트 들고 가 피는데 예. 그래서 딸기에도 설탕 쓰고 오이에는 설탕이 필수고 오이에 흰가루 잡으려고 하면 설탕 짚으면 흰가루 금방 죽어버리게. 그러니까 어떤 자재를 우리가 하나 쓰자고 했을 때 한마디 잘못하면 나라 조그마한 데서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균형 있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중간에 뚝 잘라내쁜 거잖아요. 뚝 잘라내었잖아요. 내 혼자는 1년에 설탕을 10% 썼는데 사과밭에 쓴 사람 100% 쓰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벌 그거 쬐끔 먹는 그것도 설탕 많이 먹는다 하는데 황금을 놓고 해서 설탕을 몇 배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재가 제가 함부로 농가에서 쓰라 소리도 못해요. 그럼 그 자재만 왕창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부 현상. 대부 현상은 이 작물에 대부 현상이 없고 뿌리가 균형하게 자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같이 크기가 그런다는 거는 내려가는 게 적게 내려가서 그래요. 그 고엽나무에다가 부유단감을 접을 붙이면 이게 나무는 커 있는데 고엽나무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밑이 안 자라요. 얻어먹었는데 내려가지 못하게 밑이 안 자라는 거죠. 대부 현상의 원인은 지상부에서 내려가는 관이 막혔어요.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뿌리가 굶고 있다는 거겠죠? 언제 우리가 익혀야 될 시기에 더 굶고 있겠죠? 이제 이해됩니까? 대부 현상이 뿌리가 주는 거를 갖다가 지상부가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겠죠? 못 내려가 가지고 위에가 굵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뿌리가 못 자랐다는 거죠. 이해되죠? 예. 그 감나무 같은데 이렇게 접을 해보면
융합 조직이 붙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나무는 자라는데. 그러면 내려가는 게 못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제 시험을 여러 가지를 해보고 이러는데, 고엽 나무에다가, 큰 나무에다가 옆구리 딱 따가지고, 복접을 해가지고, 태추 단감을 붙여놓으면, 이게 잘 자라요. 위로 자랐는데, 붙은 자리에 살이 안 쪄요. 보통 보면 우리가 복접을 하거나, 옆에다가 그 깎기 접을 해가 붙이면, 나무에다 뭐, 끌로 가가지고 접을 붙이면, 이 살이 찌잖아요. 그런 거는 껍질로 내려갈 때 살을 찌우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게 적게 가는 거죠. 그 대부 현상의 주 원인은 내려가는 게 적게 내려가서 뿌리가 굶어서 일어난 일이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다음에 심각해지죠. 봄에 새순 자랄 때는 문제는 안 되는데 포도가 익힐 때 되면 에너지가 제일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전부터 단계부터 내려가는 걸 적게 내려갔으니까 뿌리가 굵어 있겠죠. 그럼 최근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봄에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내려가는 양이 많고 열매가 안 먹으니까. 올라오는 걸 갖다가 열매가 먹고 버리고 잎이 나눠 먹었거든요. 그러면 잎이 먹은 게 작기 때문에 내려가려는 힘이 약해져요. 그런 부분이 대부 현상의 문제다. 그리고 대부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 가지고 품질이 떨어지면 흙을 묻어 가지고 새뿌리 내리죠. 그 대표님 가을에 전증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 가을에 동해는 그렇다 치더라고 그 눈이 마르는 경우는 없을까? 일찍 하면은 겨울에. 우리가 이 나무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죽는 이유는 없어요. 죽을 이유가. 가지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가지가 많으면 더 많이 말라질 것이요. 땅이 얼어버리면 여기에 조금 있으면 적게 마를 거고 많이 있으면 많이 마르겠죠. 근데 하우스 같은 데는 마를 이유가 없고 문제는 우리가 봄에 결과모지 끝에서 수변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죠. 이 물구멍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상부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마디에서 맥을 끊어야 되거든요. 물이 안 나오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휴먼 타파제는 이제 어떻게 그거를 휴면 타페제 메리트청을 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바르고 나서 물 뿌리면 되죠. 물을 뿌리면은 그 희석되지 않습니까? 물을 뿌리면 몸을 부풀려 버리면 예. 이미 모든 게 게임 끝나버려요. 그 메리트청이 안 발라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도 한꺼번에 쓰지 말아요. 일단 그 메리트를 물을 바르고 몸뚱이 부풀었는데 따시면 다 튀어나쁘지. 포도 과장이 땅에 꽂아놨는데 따시면 다 튀어나와요. 그 맹물 저 시비할 때 설탕이 좀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한 5kg 정도. 그래요. 예, 그리고 이 기술은 어디다 가르쳐 주냐면 그 남해 쪽에 그 하우스에다가 그 가죽나무를 심어 가지고 가죽을 그 따는 행님이 있어요. 참가죽, 참죽. 야, 이 동생아, 가죽을 봄에 제대로 따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행님 기다려봐라. 내가 며칠 생각해보고 가르쳐 줄게. 가죽나무 눈 나오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매일 물 뿌려요. 그거는 땅이 배수가 아주 잘 됐거든요. 하루에 한 대여섯 번 이상 물을 계속 뿌려요. 그러니까 눈 나오기 전에 이미 나무를 탱탱 부풀려놔요. 함수량을 늘리는 거죠. 온도가 따뜻하면 바로 다 튀어나버려요. 한 달 전에 그걸 뿌린다고 그 유튜브에 봤는데 한 달 전부터 몸을 부풀려서 생각을 바꿔줘. 그러면은 그 겨울에 그게 물이 들어가면 춥지 않습니까? 만약 12월 초에 가온하면은 한 달 전이면은 그거 동의받는 경우 없습니다. 물이 들어가 있어. 봄비 와가지고 그 산에 그 나무들 그 동해받은 게 있습니까? 얼음 얼고 있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 목매시비 그거 할 때 예. 그 물 오르기 전에 물 오를 때 그 합니까? 아니면은 한 달 약 20일에서 한 달 전에. 20일 전에 한달 하면 물 오르기 전에 아니요, 눈 나오기. 눈 뜨는 날짜. 예. 눈이 나올 날짜가 정해놓고 우리가 부를 때 그러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 그거보다 약 한 달 전부터 하면 된다. 20일에서 한 달 전. 그래 물을 뿌려서 설탕 없나? 예? 설탕
5kg 정도. 예,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물을 흠뻑 뿌리고 난 뒤에 그 이제 칼라나 그 그린이나 이런 넣고 합니까? 설탕이나. 예, 이거는 말라버리면 조금 우리가 하루 지나고 나면 흡수를 합니다. 그럼 대표님 스프링클러가 상단에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게 일반 스프 이런 거를 해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기 분사라고 있던데 그게 효과적인가요? 아무거나 관계 없습니다. 아. 이런 이제 아까 우리가 물 빠짐 좋은 땅에는 안개든 뭐 쿨러든 아무 관계 없는데 완전 중점질 있잖아요. 그런 땅에는 이런 거 쿨러 물 뿌리면 물이 많아서 안 되겠죠. 내 그러면 토양에 따라서 토양에 따라서 조절해야 예, 돼요. 물이 배수가 잘 되고 직배수가 잘 되는 데는 뭐 쿨러가 아무리 돌려도 괜찮아요. 간격을 띄우고 하는 전문가들 안 해도 대신 되겠네요. 그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그럼 시간은 몇 분 정도 좋을까요? 만약에 그 전질당 같은 경우는 이제 간격을 띄워서 하면 되는데 한 번 하는 게 효과적인 시간 몇 분 정도? 잎의 함수량은 잘 먹는데 피부는 함수량은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줘야 돼. 이 단단해. 그러니까 적정 뭐 10분이 10분 기본이 맞습니다. 있을 거니까 기본. 시간을 더 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안개가 더 좋겠죠. 예, 우리가 중점질까지는 안개가 좋고 요런 땅 정도는 뭐 물 뿌리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럼 그건 한 쿨러 씁니다. 기본 15분 정도가 나을까요? 아니요, 더 뿌려줄 수 있으면 더 뿌리는 게 더 좋죠. 30분 정도. 예, 그래 해주는 게 더 좋은데 그걸 한 번에 많이 뿌리면 여기 물이 많이 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격을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뿌리가 빨아 올라 가지고 물을 축축하면 큰 쪽으로 많이 가버려. 쏠림 현상이 일어났죠. 가지 굵은 데 많이 가고 부풀리면 동시에 못 나오니까 눈이 나오지 못하니까 부풀면 짠 것도 같이 부풀어요. 그것도 하나 그런데- 궁금한 게 원래 이게 발근이 먼저 되고 예. 싹이 나오는 게 그 기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만약에 연 몇십일 그 목 몇십일 쭉 하다 빨리 터지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발근이 하기 전에 나올 수도 있고 밝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밝은 의미가 없다고. 그 발근이 된 거 이제 세근이 발달해 가지고 영양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내려가가 빨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발근이 됐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무의미해요. 여름철에 겨울 때는 스프링클러를 아침 저녁으로 돌려도 됩니까? 저녁에는 좀 겨울에 추울 때는 낮에 다 그 흡수되고 저녁에는 온도가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오전 한 10시나 12시 이전에 그렇게 해주면 좋겠죠. 겨울에. 여름철에는 여름철에는 아침에 너무 해가 많이 떴을 때는 기공이 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약간 일부 있으니까 기공이 살짝 열려있을 때 해가지고 기공 한번 더 닫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물을 흡수시키가지고. 그러면 낮에 탈수량이 줄어들어요. 낮에 왜든지 시들거나 잘못되면 물 뿌리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우스 고추밭에 물이 들고 나면 그 고추가 시들머들이가 죽죠. 고추밭에 물이 들어있는데 고추는 시들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뿌리가 산소 부족해서 못 움직이거든요. 그 시기에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잎의 수분하고 탄수화물이에요. 하우스 고추밭에 물이 들어도 한 것만 놓고는 살리내거든요. 한 가을에 9월달에 심어가지고 고추가 이만히 컸잖아요. 5월달 이듬해 5월달 되면 한 이만 커요. 그 고추가 물이 들어가지고 시들고 있는 것도 살리내요. 잎에 물을 뿌리가 안 시들고 있으면 죽은 놈이 없어요. 뿌리도 안 죽어요. 잎이 시들어 버리면 뿌리에 물이 들어있는데 잎이 시든다는 거죠. 그거는 뿌리가 산소 부족에서 일을 안 할 뿐이에요. 노지 고추도 보면 물 찬 데가 죽죠. 여름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잎의 탄수화물과 뿌리의 산소 부족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앙이 좋은 걸 선택하려고 우리 노력하죠. 그래서 완전 점질 별로 안 좋고 왕사질 이거 별로 안 좋고 중점질이나 중사질 이걸 갖다 우리 선택하고 있잖아요. 요것도 비료 차이가 나잖아요. 요거마저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잘 가져야만이 물론 주인의 그 실력 차이도 있겠지만은
땅을 잘 선택하려고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였잖아요. 이 같은 땅들은 여기 농장에 여기 토성하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가고 집 짓는데 하고 돈 엄청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항토가 들어와 버렸으면 돈이 들고도 이 집에는 불편해요. 항토가 들어와 버렸으면. 항토가 여기 들어와 버렸으면 이거는 상당히 굉장히 손실이에요. 그리고 저 설탕이 예. 절간을 짧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예. 어떤 작용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게 그 나락론에 가보면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두름까지 자빠지는 건 못 보시죠? 두름까지 나락이 안 자빠지죠? 그리고 밖에 두름에 서 있는 나락이 안 자빠지죠? 햇볕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햇볕 역할도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광합성 그럼 LED를 할 필요 없겠네요. LED에 요즘 LED를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던데. 황금을 농법에서 어지간한 건 다 하지 말라 겁니다. 설탕은 그러면 5kg에서 계속 꾸준히 넣습니까? 아니 목매십이면 5kg, 연매십이면 3kg, 3km 됩니다. 그럼 절간 땡기고 이 덩쿨을 좁혀놔도 덩쿨 간격이 좁아도 잎을 다 안정화시키는 거죠. 원래 신초 신장기 때 우리가 배우기로는 수분을 적게 줘야 되거든. 그 지금까지 배워보는 거죠. 그래야지 절간을 짧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물을 쏘면 이게 웃자로 사는 거를 설탕이 잡아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웃자라는 게 아니고 예. 영양이 들어가서 이 잎 속에다가 영양을 이어서 크게 키우려는 걸 잡아 당기가 줄이라는 거죠. 잎 두께만큼 잎은 자라버려요. 두께만큼. 물을 뿌리면 쫙 다 커버려요. 그럼 그린 칼라 그게 성분이 뭐죠, 그게? 고기에 영양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성분. 예. 뭐 그거 가지고 그 좋네 나쁘니 절대 말 안 하잖아요. 뭐 그거 이야기한다고 해서 농가들이 안 쓸 사람 사고 쓸 사람이 안 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는 많이 해도 부작용 없는가요? 자주 하는 거는 부작용이 없는데 단 7일 물을 뿌리면 당기죠. 3일 오늘 연면시고 이틀 물 뿌릴 수 있다는 거죠. 물을 많이 뿌려버리면 하루에 오늘 물 뿌려 내일 써도 돼요. 그 1년에 쓰는 기준은 없는 거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7일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물을 안 뿌렸을 때 잎에서 영양 이동할 수 있는 시간. 남는다고 재벌 치면 안 돼요. 한 번에 자체를 한 번 치고 말아야지. 남는다고 처음 한 자리 쳐버리면 잎이 굳어버려요. 농도가 셉니다. 농가에서는 보면 한 가지 제품 사가지고 여보 안 되니까 또 한 개 더 했죠. 그런 경우가 있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제품 만들 때 정확하게 농업에 맞도록 만들면 되지. 굳이 우리가 그 장애 일어나도록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만들 때 한 가지로가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게 만들면 되지. 그리고 그 농도와 비중을 우리가 제일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황금알 농법을 했을 때 포도의 단단하고 갱도 정말 맛이 좋아요. 은은하고 향기롭고 부드럽고 맛이 특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재배한 분들 자가 그 판매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직접 판매하는 것들 그렇게 했을 때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축가 부분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물이 많거나 적거나 그래서 나는 생리 현상이라 알고 있는데 근데 선생님 어제 그 유튜브 보니까 그게 가리 부족을 해서 일어났다고 말씀하시죠. 가리 부족이. 우리가 고추 칼슘 결핍 그러죠. 비 올 때 이상이 없어요. 비 올 때 이상이 없다고요, 고추가. 근데 비 끝이 보면 시들어가지고 고추가 말라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축과 일어날 걸 대비해가지고 콜라가 물 뿌리면 되지. 낮에 시들어가지고 포도는 영양을 공급만 받지 회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포도 알맹이는. 그러면 포도 알에 오는 영양소가 잎이 시들어가지고 잎이 다 먹고 포도를 안 온 거죠.
그럼 전철 땅에다 물을 뿌리면은 그게 보존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 땅 자체는 웃자람이 일어나고 있는 땅이거든요. 웃자람. 웃자람이 일어난다는 거는 웃자람을 막아낸다고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설탕 쓰고 염화를 쓰고 있죠. 예. 이 두 가지 쓰고 있다. 생식 기능 부여도 되고. 그게 잎이 단단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고, 비료가 부족해도 웃자라요. 이 씨값이 낮아도. 하우스 고추나 노지 고추가 키가 크면 우리는 비료가 많아서 그렇다죠. 작아서 키가 큰 거예요. 비료가 작으면 웃자라요. 더 작으면 웃자르지 않아요. 그런데 적정선을 넘어가면 이게 곡선이 이리 넘어가요. 이 곡선이 넘어가면 더 늘어나면 죽어요. 비료값을 이렇게 계속 올리면 이 곡선이 등곡선이 생겨요. 식물은 자라다가 비료량이 늘어나면 그 적정선이 나와요. 여기와 여기 선이 나오는데 이 중간에 솟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비료가 적어서 웃자라는 거고, 여기는 비료가 맞은 거고, 더 늘어나면 나무가 안 자라고 죽어요. 그 바이로드 하는 게 자라던가요? 안 자라지, 오그러지죠. 우리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빗자루처럼 오그러진 거 보셨죠? 오글오글이 안 크죠? 그 비료가 넘친 거예요. 비료량이 늘어나니까 돼요. 오글오글 해가지고 그 빗자루처럼 안 크죠? 그리고 이듬해 봄 되면 또 나오죠? 그 왜 악순환이 되냐면, 봄에는 이 씨값이 높아도 조금 괜찮아요. 그 온도가 낮기 때문에. 또 그걸 갖다 불 때면 되게 괜찮아요. 겨울엔 더 이 씨값이 높아도 되거든요. 그럼 겨울엔 더 멀쩡해요. 불 떼버리면. 겨울에는 이 씨값이 2.4가 괜찮아요. 여름엔 1.5란 말이에요. 그 2배 차이 나잖아요. 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말이 여름에 예. 가을하는 경우는 비대기가 여름식이거든요. 그때 예. 우리가 비료를 많이 쓰거든. 이제 비대하기 위해서. 괜찮아요. 그때는 신초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때는 많이 넣어도 1.5가 넘어가도 표가 안 나니까. 표가 안 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나무가 잘못하면 죽어요. 너무 뜯으시다. 전 시장님 밭에 죽어 있어요. 이 씨가 4.0 나가요. 그래 와가지고 비대기 때 그러면 많이 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5 이상 쓸 필요 없죠. 그래도 비대가 충분히. 예, 최고 1.8까지 썼어요. 맥시멈. 그 고온에 의해서 견디는 힘. 잎이 일을 못해요. 그럼 잎을 일을 시키려면 이 씨값을 올려놓고 맹물 시비레가 회전력을 높여주면 돼요. 지난해 영천에서 거기 그 덩굴 쪼피탁한 농가에서 추석 때 그 한 상자에 63,000에서 68,000원 받았거든요. 4kg에. 비가림. 뭐 작게 받은 건 아니죠. 공판장에 올라가서 그걸 받았으니까 소매가 많이 아니고. 받으면 예. 노지로 그 정도 받은 실력이 대단하죠. 거꾸로 쳐버려요. 1.5. 그 첫 경기로 맞추고. 그 대신 그 집에 봄에 되게 고생했어요. 새벽 4시 다시 나갔다. 봄수는 물 뿌리고 연면 시비 한다고. 그래 만들어 놓으니까 덩굴이 13cm 간격이 된다는 거죠. 전혀 우리가 하는 이야기하고 색다른 이야기죠. 상주 쪽에서도 그쪽으로 가기도 했어요. 다른 질문 없으면 그 큰 강의를 마치고 한 예. 가지만요. 그 유바 콜팅하는 거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예, 이거는 이제 피부에 우리가 저 손에 이게 크림을 안 바릅니다. 얼굴에도 바르는 거 없어요. 근데 바르면 이게 탈수 현상이 줄어요. 아침에 나올 때는 자고 나니까 수분이 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하면 주름이 적게져요. 저녁에 할 때면 낮에 탈수가 되고 이렇게 하면 얼굴이 주름이 쫙쫙 져요. 탈수거든요. 그래서 기름으로 코팅해 놓으면 탈수량이 줄어요. 그럼 물 500에 18리터 18리터에 퐁퐁 4리터. 그래 하면 요게 아마
700 한 마리는 한 720cc 정도 될 거예요. 식용유는 식용유 720cc. 식용유가 18리터. 퐁퐁 4리터. 물 500에. 예. 그 세 가지만 들어가. 그 시기는 언제쯤 그 12월 달에 12월. 제주도에 갔어도 제주도에는 얼음이 잘 안 얼거든요. 얼음이 얼기도 하는데 일부 거기도 키위에다가 유막 코팅 해놓으니까 피부가 샤프해. 12월 달 가는 게 비가림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하우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낙엽 지고 나면 한 12월 달부터 우리 좀 춥잖아요. 예. 12월 초에 그래 한다. 근데 이게 하우스에는 그렇게 하고 나면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하우스에도 날이 따뜻해지면 자기가 분해되어 버리고 없어요. 아, 그러면 이게 통풍도 없어져요. 예, 지가 분해되어 버립니다. 유막 처리할 때 설탕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거. 일부 농가에서 하긴 하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작물이 안 좋을 때는 하는 게 좋고요. 탄수화물 농도에 따라서 식물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름만 해도 코팅이 돼도 충분한데 굳이 더 자재를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밭에 이게 그 질병은 많이 없잖아요. 우리 사이마스에서 질병이 제일 많은 게 뭔가요? 진딧물 응애 이런 것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피해가 큽니까? 응애가 제일 뭐. 응애가 예. 응애가 제일 고쳐. 응애가 제일 크면 봄에 바닥에다가 우리 제초제를 쓰거나 뭐 할 때 비닐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비닐 피놓고 그 위에다가 유막을 좀 살포해 버리면 응애가 결국 요 기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요 비닐에 유막을 질통에 물 한 마리에 그 나무 옆에만 쫓아놔야 돼요. 전체 할 필요 없으니까. 어쨌든 기어 갈랍니까? 바닥에. 비닐 깔아놓고 비닐 깔아놓고 그 순나기 전에 미리 깔죠. 예. 깔아놓고 거기다가 유막을 그 질통에 물 20리터, 식용유 1리터, 퐁퐁 100cc. 그걸 여기가 싹 쳐놔. 옆에만 쪼르륵 쳐놔. 그러면 기어가다 다 달라붙어 못 겨요. 지금 깍지를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깍지 잡는 방법은 지금 기름 소독이 정도 해도 되죠. 그거는 물 한 마리에 100cc, 100cc, 식용유 100cc, 퐁퐁 100cc. 뭐란 말에? 예, 식용유 100cc, 퐁퐁 100cc. 퐁퐁 100cc. 예. 그래 살포하면 되는 거지. 예, 그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잡힐 것 같습니다. 농약보다 강하거든요. 기름. 냉면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깍지가 생겼다는 거는 이미 그 밑에하고 기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흠뻑 쳐도 괜찮아요. 그 여름에 고추밭에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물 500에 5리터까지도 써라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카라멜 색소가 그 새퇴치에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부는 되는데 그 농약하고 혼용은 관계는 없는데 일부는 되는데 그게 과일 향이 더 진해지니까 새가 오더라고요. 과일 향이 약할 때는 카라멜 색소 냄새 나니까 새가 안 오는데 과일 향이 더 높아지니까 오더라. 우리 그 크레졸 같은 경우는 여기 냄새가 나다가 여기 우리 그 호롱불 그 끓음 나는 거 있죠. 그것이 냄새가 이렇게 가버리고 혼용이 돼가지고 새가 냄새를 못 맡아야 되는데 그 냄새가 분산이 되니까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추밭에는 기름 소독을 하니까 나방들이 안 와요. 나방도 안 오고 일반 벌레도 안 오는데 과일 향보다도 우리가 사용한 향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기름 소독을 하거나 했을 때 새가 거의 안 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는 과일 향이 더 강하면 새들은 온다는 겁니다. 이거 깍지 노수면 시비는 시기는 언제쯤이 좋습니까? 가을에 해버리면 다 죽고 없습니다. 예. 봄에는 안 됩니까? 봄에는 해도 괜찮아요. 지금 그 질통 한 마리에 예,
100cc, 100cc, 200cc까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제주도에는 양을 갖다가 약 물 500에 5리터를 넣고 밀감나무에 밀감나무는 사실상 잎이 붙어 있거든요. 직접 살포하거든요. 그 5리터까지 최고 맥시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육지에서는 우리 신태수 씨가 개발해 가지고 고추밭에 쓰는데 이거는 사과밭에 써도 여름에 괜찮더라는 거죠. 물 500에 2.5리터, 식용 2.5리터, 퐁퐁 2.5리터. 아까 그 응애는 언제 쓰니 좋아요? 어떻게 같이 좀 바닥에. 바닥에 코팅하고 나무. 예. 요 비닐 멀칭하고 거다가 비닐에다 뿌리면 요거 못 가요. 만약에 비닐 멀칭을 안 할 경우는 안 할 경우에는 점질당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안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다 살포하면 못 올라가요. 그것도 기름 남아 있으니까. 땅에다가. 예. 나무 주변으로. 요 가까이만 해놔버리면 못 껴요. 그리고 전체 살포해버리면 약하게 돼요. 물 500에 5리터 넣고 퐁퐁 한 2리터 정도 넣어가지고 바닥에 그냥 서버리면 지금 있는 거 싹 다 잡아요. 바닥에 있는 거. 지금 나무에 쳐도 관계 없습니까? 5리터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그거는 여름에도 일부 과화종에서 쓰는 거니까. 예. 그냥 한 마리. 한 마리는 100에서 200cc. 100에서 200cc. 그건 아주 예. 응애할 때 식용유 1리터를 하고. 아니요, 바닥을 쓰는 거냐 나무에 쓰는 게 두 가지 달라요. 예. 지금 나무에 쓰려면 한 물 한 마리에 최고 200cc 정도까지. 네, 한 마리에. 퐁퐁 200, 식용 200cc. 네.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바닥에 여기다가 응애 잡으려면 바닥에다 그냥 물 500에다가 식용유 2.5, 퐁퐁 2.5가 쳐버리면 요 바닥에서 다 해결나요. 그럼 제초제 이어가 쳐보면 풀도 죽고 그런 거 다 잡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순나방이나 다른 벌레들 다 나요. 그럼 강사님 지금 이 밭에 지금 지겨 설치해놨는데 예. 수치가 지금 얼마 정도 나오는지 지금 여기 한 최고 요쪽에 높은 데가 1.8까지 나와요. 2.8. 1.8. 지금 요 자리에는 1.7 정도 나오고 1.8 나오고. 그러면 연도 수치는 큰 차이 없는 거 괜찮을까요? 여기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남은 거는 또 요거 그 영상을 멈추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책장이 이거 얼마?